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17년 만에 파업을 예고했던 대구 지하철 노조가 어제 사측과의 최종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고 오늘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외주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 공동협의체에서 근무 형태 변경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대구 도시철도가 멈추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섰고 합의안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대구교통공사의 2개 노조 파업은 일단락됐습니다만 화물연대 파업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휘발유, 경유 공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대구 지역 주유소 330여 곳의 재고량은 40~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말과 월초가 주유소 수급이 맞물리는 때고 특히 소규모 주유소들 걱정이 큰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품절 주유소는 26곳 모두 수도권이고요. 정부 화물연대는 아직도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강은 꺾이지 않고 서로 수용할 수 없는 발언과 태도만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걱정만 더 커지네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더 추워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영주, 봉화 평지, 경북 북동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이를 제외한 경북 북부 모든 지역에는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안동 영하 6도, 봉화 영하 5도, 영주는 영하 7도로 아침에 출발해서 한낮에도 안동 3도, 봉화 영하 1도, 영주 0도 기온 보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북부 지역 대부분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산불 같은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예천군 풍암면 삼관주막에서 오는 3일 청춘마이크 경북권 공연이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열정과 재능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 예술가로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공연은 청년, 그들이 사는 세상을 주제로 경북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연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끌어가는 공연으로 기획이 됐고요. 청년 예술가 놀이깡대, 사운드크루, 국악컴퍼니, 민음협동조합이 출연해서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국악과 창작 연희, 그리고 클래식과 대중음악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청춘마이크 경북권 청년 예술가들의 멋진 무대가 기대가 되고요. 청춘마이크 경북권 사업 전반에 관련한 사항은 예술마을 민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한겨울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례적으로 11월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경북 동해안 특보가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4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건조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경주 간포항의 방파제 보호 시설물이 유실되고 친수공원이 파손됐었죠. 태풍 피해가 잦은 경주 간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안선에서 떨어진 곳에 이 파도의 힘을 떨어뜨리는 수중 방파제가 설치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달 중으로 간포항 이안제 조성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오는 2025년 12월까지 간포항 친수광장 전면 바다에 수중 방파제인 이안제를 신설합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차로 호안에 테트라포트를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했고요. 2단계로 내년 9월까지 공원 안에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이 배수로는 평소에는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고 호안을 넘는 파도가 들이치면 해수를 바다로 배출합니다. 마지막 3단계로 추진되는 이안제는 친수 공간 외곽 바다에서 파도의 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설 보강을
예방을 통해서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도, 습도는 7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군 야구연합팀이 영덕에서 개최된 제20회 영덕군수기 직장클럽 전국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군을 대표해 출전한 체육 경기 중 전국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대회는 지난달 19일과 20일, 26일과 27일에 걸쳐 영덕 영해생활체육공원 야구장에서 열렸고 전국 200여 팀 중 예선을 거쳐 올라온 13개 팀이 승부를 펼친 결과 울릉연합팀은 안동구와 대구, 영덕팀을 차례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이와 함께 최우수 선수상과 투수상, 감독상의 주인공도 울릉연합팀에서 나와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이번 우승을 계기로 전국의 야구 동호회 선수들이 울릉군을 방문해 울릉팀과 시합도 하고 관광도 즐기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는데요. 야구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울릉군에서 당당히 전국대회 우승을 한 울릉야구연합팀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맨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전통시장 안전 점검입니다. 네, 그 북구 매천시장 화재 나고 또 겨울 되고 막 추워지고 하면 네. 불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은 이 대형 화재의 재발 방지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 화재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됐는데요. 네. 어제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지역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에 대한 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대구 소방특별조사팀을 중심으로 건축, 전기, 가스 등 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역 전통시장 121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네. 20일간 이뤄진 조사에서 72건의 위반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엄청 많네요.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네, 당국이 소방 피난 시설은 물론 노후 전선, 불량 가스 배관 등 각 분야별 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이 조사 대상 시장 중 45개 시장에서 이 같은 지적 사항들이 발견됐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경보 설비 오작동과 스프링클러 관리 미흡 등 소방 분야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건축 8건, 그 외에 전기와 가스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 소방 관련 위반 사항과 건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치 명령과 관계기관 통보로 조속히 보완할 예정이고요. 기타 경미한 15건은 현장에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전통시장이 워낙 오래되고 잘 손을 못 대니까 고치는 거에 대해서 늘 이런 어떤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에 좀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안전도 이런 거 점검해보죠. 네, 그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도와 위험도 등에 따라서 A등급은 우수, E등급은 치약으로 이 화재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네. 이 우수 등급인 A등급 전통시장은 대구에 11곳이 있었고 치약 등급인 E등급은 16곳이 있었습니다. 이 소방안전본부는 대구 시장에 있는 이 자유소방대 등을 통해서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또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진짜 화재 좀 꼭 없어야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그죠? 예, 다음 키워드는요? 고독사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네. 조사했나 봐요? 네, 대구 남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구 사회복지 행정연구회가 대구에서 처음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관내에서 벌어진 이 고독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 60대 남성 1인 가구를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 선도적인 대응 관리 체계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고독사 그러면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이 네. 홀로 외롭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나이대가 좀 이렇게 앞당겨진다고 그래요? 네. 네. 연구에는 고독사 살해 대상자들이 정신 또는 순환계 질환을 앓거나 남성 또 5, 60대 또 무직자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다수로 분석됐다고 했는데요. 네. 이 성별로 보면 73%가 남성이었고요. 50대, 60대가 절반이었습니다. 또 사망 전 직업이 없는 경우가 95% 정도였고요. 예. 또 이 대구 남구에서 50대 남성 1인 가구는 8%에 불과한데요. 그렇지만 고독사가 이 50대 남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좀 다른 성이나 연령에 비해 좀 강도가 높은 것으로 이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50대면은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네. 네. 특히 이들이 많은 경우 혼자 살면서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살해 대상자 83%가 정신질환이나 순환계통, 신경계통의 이 질환이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서 좀 늦게 발견이 됐고 예. 공과금 체납이나 같은 이 공적 경로로 통한 발견은 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았지만 그 외에 이 공적 돌봄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장애인에겐 활동 지원사라던가 고령 노인에겐 요양보호사 등의 이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네네. 고독사는 비장애인이나 이제 뭐 50대 정도의 이 장년층에서 발생해서 이 돌봄 지원의 이 사각지대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5, 60대 남성 1인 가구 혼자 사는 남성도 네. 고독사의 고위험군이다. 네. 이렇게 하고 챙겨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대책들 얘기도 나왔겠네요. 네, 연구에는 구체적으로 이 공동 기반 구축과 생애 주기별 일상생활 지원, 사회 안전망의 재정립, 조례 정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필요를 지적했고요. 그 외에 1인 가구 전수조사나 지역 활동가 배치, 자조 모임 지원 등의 사업도 제안했습니다. 네. 연구에는 이 통계조차 없던 고독사 사례 수집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민간이 협력해서 이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또 보통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조사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책까지 좀 이렇게 이어져서 잘 살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젊은 도시입니다. 네, 젊은 도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네, 대구 8개 구군 중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곳이 41.5세로 달성군인데요. 네. 예를 들어 육아읍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35.6세입니다. 달성군에는 이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네네. 달성군이 지난달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정책 추진단에 청년 혁신팀을 이 별도로 만들기도 하는 등 이 대구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인 달성군이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청년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살면은 또 이 정책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겠어요. 네, 네. 달성군 청년들에게 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달성군에 거주하거나 이제 기반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600명을 대상으로 이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삶의 질과 지역 정착, 인프라, 달성군 청년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주된 고민은 역시 일자리 문제로 귀결됐고요. 이 달성군의 청년들은 또 최근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이 뭐냐라는 질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제적 빈곤 문제를 우선 꼽았고요. 네. 또 이 청년을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도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단일 항목으로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또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 등 이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제안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이 나왔어요? 네, 달성군의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혁신센터를 비롯해 대학 연계 일자리 창출, 청년 이용 버스 노선 신설, 청년 기본 소득이나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등을 고안했고요. 네. 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커뮤니티 모임 등 이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교류에 관한 청년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 달성군은 제시된 정책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좀 우선 순위를 따져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이 청년혁신센터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고요. 최근 이제 디지스트 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내년 3월 개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청년 창업지원센터 같은 거는 지금 달성군이 처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중구가 가장 먼저 대구 중구요?
해오고 있고요. 네. 달서구가 두 번째로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구와 달서구가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장 기자님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달성구는 이 청년혁신센터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을 여는 한편 네. 주요 시설로 입주공간이나 취업안내센터, 회의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지역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내실을 가져가면 좋겠고 지역 전체로 또 전국으로 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철강 산업 탄소 중립입니다. 네, 철강 산업은 일단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데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그 철강 산업에서 탄소 중립이 조기 사망을 비롯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기후 솔루션 등이 참여해서 발간한 국내 일간 제철소의 대기 오염 영향과 건강 피해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의한 대기 오염으로 한 해 500명이 조기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일관 제철소. 네. 일관 제철소라는 건 뭐예요? 포스코? 네, 예, 맞습니다. 일간 제철소는 철광석을 넣어서 쇳물을 뽑고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제 세판으로 만든 이후 제품을 만드는 이 과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철소를 말하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포항의 포스코, 전남 광양의 포스코,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이들 세 곳의 제철소가 보고서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은 이곳의 주요 굴뚝 오염 물질의 대기 오염 기여도를 측정해서 인구 통계 자료와 건강 영향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이 오염 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추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정해 보니까 이제 이 세 곳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세계 보건기구의 대기 오염 안전 수준 공해 허용량의 8에서 12%를 차지하는 좀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 제철소가 이제 대기 오염이 좀 심한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말고 다른 방식의 공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로 바꾼다거나 수소를 사용해서 철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들어서 누적 조기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누적 경제 비용 정도를 확인했는데요. 네. 만약에 기존 화석 연료 기반으로 운영을 할 경우 향후 30년간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이제 조기 사망자가 2만 명에 가까웠고요. 누적 경제 비용도 127조 원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방법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맨 장은미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현장 리포트 목요일에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영주에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주 인기 짱인 곳이 있다고 하는데 KBS 안동방송국 김봉원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봉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 영주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그 주인공의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한 놀이터가 있어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소백산에서 발원한 청정한 개울물이 흐르는 영주 서촌둔치에 조성된 강바람 놀이터인데요. 이곳은 영주시 가흥동 198번 길 1원에 6,900제곱미터로 16개의 놀이시설물이 구현됐습니다. 이는 영주시가 3년간 야심차게 준비한 놀이공간으로서 다양한 놀이시설과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네. 아니, 아이들이 같이 뭔가 같이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영주시에서는 우선 아이들에게 수요 조사를 통해 원하는 놀이터 형태를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시설물을 스케치북에 옮겨 그린 후 차흙으로 직접 빚어 만들어 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또 그 모습을 사진 찍고 자료화해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그런 다음 전문가들과 이 편의문 놀이터 디자이너의 기획으로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구성으로 놀이터 형태를 갖추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강바람 놀이터라는 명칭 또한 어린이가 직접 이름 지은 겁니다. 야,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이름까지 짓고. 네, 그렇죠. 네, 네. 이 강바람 놀이터 모습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직접 찾아가 봤고요. 현장에서 관계자인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김재양 여성가족팀장의 안내로 시설물 둘러봤습니다.
서천 둔치에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식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수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린이들의 수요를 받는 어린이 놀이터 디자이너 캠프를 운영을 했어요. 캠프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서천 둔치에 와서 직접 둘러보고 놀이터에서 스케치북에다가 내가 원하는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다, 놀이기구들을 직접 그리고 뭐 짚라인도 있었고 그네놀이도 있었고 또 그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아이들이 시청에 가서 찰흙으로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표회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놀이터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의견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놀이터 총괄기획가님이 편의점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 구상안에 담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거쳐가지고 놀이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 안에 주요 시설물 꽤나 많아 보이거든요. 한눈에 딱 둘러봐도. 네네 8개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오르기 놀이터라고 아이들이 마음껏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놀이터거든요. 정글짐 형태로 예전에 저희 같은 예. 경우에는 철골 예. 같은 구조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그물로 되어 있죠. 예, 탄탄한 끈으로 되어 있는데 저 로프를 따라서 꼭대까지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근력도 강화시켜주는 또 신체를 발달시켜주는 그런 운동인데 이 로프에 올라가서 이게 내려오더라도 중간중간에 그물들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인기 많은 게 이 짚라인 놀이터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짚라이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듀얼로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아마 듀얼은 처음일 거예요. 시원한 강바람을 맡으면서 말 그대로 강을 가로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길이가 25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또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저 밑에는 깔려 있는 게 일반적인 흙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크 나무칩인데요. 아이들이 혹시나 놀다가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이 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라운딩 공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라운딩요? 라운딩 공간. 여기 보시면 이제 언덕처럼 생겼는데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이들은 놀이시설도 좋아하고요. 마음껏 뛰어노는 것 자체를 즐기거든요. 이 공간을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걸 저희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공간으로서 저쪽에 멀리 보시면 모래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물과 이제 모래를 같이 반죽해서 놀 수 있는 물 모래놀이대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니 포크레인이 있고요. 샌드보트라고 보트에 앉아서 바다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샌드보트가 있고 또 이제 굴삭기 놀이기구가 또 있습니다. 네.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봉원 씨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그네 놀이기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반적인 그네가 아닌 이곳엔 다인용 그네가 있었습니다. 이 3-4명이 탈 수 있는 그네로 지프로 엮은 듯 용 모양으로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엄마와 아빠, 아이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탈 수 있는 그네부터 원형 그네 등 특이한 그네에 눈길이 갔고요. 네. 또 자전거 형태이긴 한데 이 페달이 없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이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기 전 신체 균형 감각을 높이기 위해 발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밸런스 바이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특이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게 만족스러울지 학부모와 어린이 만나봤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저거 도는 애가 엄청 재밌어요. 모래 올려가지고 떨어뜨리면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어머니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행 다니면 놀이터 좀 찾아다니는 편이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좀 높고 크고 도전하고 모험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영주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좀 이렇게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일반적인 놀이터랑 다르게. 뭐 아이들 이게 모래 잡고 그냥 노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쪽 보면은 그냥 흙으로, 모래는 아닌데 흙으로 언덕 2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냥 언덕 2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리고 저쪽 암벽등반 하는 데는 밑에다가 자갈을 또 깔아놨더라고요. 여기는 또 재질이 또 다른 거가 깔려 있어요. 짚라인에는 또 재질이 또 다른 게 깔려 있더라고요. 저거 뭐더라, 테이라? 사슴벌레가 잘 사는데. 사슴벌레가 좋아하는 그 야자수가 지금 깔려 있는데 재질이 다 달라요. 그거 보면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모래도 관리를 더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짚라인 같은 거는 딴 데 없거든요. 놀이터에는. 그래갖고 그런 부분 없는 게 새로 생긴 부분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25m로 제법 길어서 어른들도 탈 수 있었고요. 네. 아이와 어린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는 상시 아동놀이 전문가가 배치돼 안전에 무엇보다 신경을 쓴 게 엿보이더라고요. 네. 자, 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아이들 즐거움도 커지고 거기다 꿈도 같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봉원 씨 덕분에 오늘 좋은 거 소개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의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부터 전국의 7개 도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화 상담소를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담소는 대구 여성의 전화가 지원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활동 성과 좀 알아보고 과제를 찾는 그런 토론회가 열렸다고 해서 오늘 대구 여성의 전화 윤수빈 활동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성폭력 상담소가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 좀 많은 곳에서 문을 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거 대책을 찾나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활발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성착취 실태가 알려지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 분위기라든가 예를 들면 뭐 보호 예방 조치라든가 그런 노력이 이전과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소위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론화 이후에 실제로 처벌법이 재개정되고 전국에 저희 같은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가 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이 청소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혹은 몰카 이런 단어 대신 불법 촬영이라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인식도 널리 잡혔는데 이런 것도 그 영향일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상담소로 상담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범죄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중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실 선고되는 형은 그리 중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구 상담소가 지원 시작하는 건 한 2년 다 돼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동안 상담 지원 받은 분들 얼마나 되시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상담하는 방법은요. 전화나 문자 아니면 메일, 온라인 게시판 이런 거 통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네. 초기에는 일단 저희 기관에 우선 전화를 주시면 보통 그렇게 전화 상담을 시작으로 대면 상담을 하기도 하고 법률 상담까지도 이어지고요. 혹시나 형사 고소가 진행되게 된다면은 수사나 재판에서 저희가 동석하기도 하고 이후에 전문 심리 상담이나 의료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을 찾아주신 피해자 수로만 보면 올해 10월까지 올해로만 본다면 지원한 피해자는 한 110명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돼서 연말까지 봤을 때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연령대도 나오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구 여성의 전화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에 2021년, 2022년 상담 및 지원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사실 연령별로 보면 두 해 모두 전체 피해자 중에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10대 피해자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30대, 40대, 50대 그 이상 다양하게 사실 분포하고 있어서 디지털 성폭력이 비단 10대, 20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게 가해자가 상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는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가해자와의 관계도 다 이렇게 나오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와의 관계 역시도 2021년, 2022년 두 해 모두 애인, 데이트 상대자, 그리고 그루밍 관계를 뜻하는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로부터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루밍 관계라는 것은 사실 채팅이나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와 처음 만남을 시작하고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길들인 경우를 뜻하는데요. 특히나 이 경우에는 10대를 대상으로 접근해서 성적으로 착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 피해라고 인정하기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친밀하게 나눴던 감정에 대해서 사실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중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피해자들이 많이 힘들어했고요. 또한 친밀한 관계와 더불어서 친인척 관계 중에서도 사실은 전현 배우자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사례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거나 혹은 전현 배우자를 통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믿고 의지했던 사이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사실 너무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냐 이 문제가 남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에 곤란을 호소하거나 배신감, 분노를 주로 호소하긴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게 어떤 일반 성폭력과 또 다른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신원 미상의 가해자로부터 피해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그 특성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렇게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면은 피해를 경험하여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네. 10대 피해자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상담을 한다거나 뭔가 지원을 좀 해준다거나 하는 거에 자체에서 좀 어려움이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10대 피해자가 많은데 그 10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두 유형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일단은 직접 상담소를 찾은 10대, 그렇지 않고 양육자가 피해 상황을 발견하여서 양육자 손에 이끌려오는 10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사실 직접 용기 내어서 상담소를 찾아준 10대는 보통은 저희 기관에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는 사례가 다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의 범죄 수사 규칙상에 미성년자가 사건을 단독으로 신고하였을 때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규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내하게 되었을 때 크게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사실 실제로 청소년들을 가해자가 협박하는 방식이 부모에게 알리겠다. 유포하겠다라는 식인데 상담소나 경찰에서마저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게 됩니다. 또 나머지 분류인 양육자 손에 이끌려온 10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양육자에게 혼나고 또 억지로 상담소를 찾아온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사실 아이보다도 사실 양육자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자기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서 자녀를 그르치거나 혼내지 마시라고 분명히 당부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선생님이나 청소년 주위의 어른들은 최대한 청소년을 상담소로 연결해 주시고 또 청소년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자가 되어서 청소년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적이거든요. 이렇게 탓하거나 폭력의 잘못을 피해 청소년에게 돌리는 순간 사실 피해자가 고립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어떤 거로 보여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디지털 성폭력 상담을 하다 보니 초기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은 피해 촬영물 등의 삭제 혹은 유포의 원천 차단인데요. 네. 이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100% 완벽한 삭제나 유포의 원천 차단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그러게 가깝기 말입니다. 때문에 네, 이것으로 발생하는 심리 정서적 고통을 잘 다룰 수 있는 지원을 사실 요청하고 또 한편 가해자의 엄벌을 위한 수사법적 지원 요청도 많습니다. 최근에 또 서울경찰청이 그 제2의 N번방의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지금 호주에서 왜 네네. 검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제로 영상 삭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더 두려워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나 유포 원천 차단도 어렵거니와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사실 촬영이 언제 일어났는지 일어나기는 했는지 유포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피해자가 도저히 자신의 피해 규모 자체를 인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포 불안이나 두려움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잘 다룰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 구조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을 연계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정신과 진료를 연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리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상담하러 오셔라 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걸 또 알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디지털 특화 상담소는요, 피해자 가까운 지역에서 긴밀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큰데, 이 중요한 업무가 사실 1년 단위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공모를 신청해야 하고 이렇게 매우 불안정해서 인력도 물론 1년 계약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는 문제를 넘어서도 기술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일외로는 사실 디지털 성폭력 특화 사업으로는 피해자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각하게 심리 정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연계하게 된다면 이 내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내용을 다른 기관에 다시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에 또 가게 된다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청소년 단독으로 경찰에 신고할 때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 규칙이 있는 점이 가장 조금 어려운 점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 이 보호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규칙에 있어서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시에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통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네네네. 2021년 1월에 다시 이 수사 규칙을 삭제하게 되면서 사실 상당 기간 저희 같은 단체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 조치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 환경 자체가 청소년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따로 도움을 요청하기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이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사실 현재 이 디지털 성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이버 수사팀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어서 좀 수사 체계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서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또 국가가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해서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성립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지금 저희 다음도 뒤에 코너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좋은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그 원하시는 방법들이 다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여성의 전화 윤수빈 활동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책 김성신 출판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래요. 네. 그럼 이제 이 문학이나 예술 쪽으로도 어떤 교류들이 쭉 이어질 텐데 한국과 중국의 젊은 작가들이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은요, 이 중국 작가협회와 함께 오는 12월 9일입니다. 2022 한중 작가들의 대화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2021, 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이제 맞아서 기획된 그런 행사입니다. 네. 이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교스퀘어라는 곳에서 열리는데요. 이것은 그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도 그대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어떤 작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소설가 이기호, 우다영, 조예은 그리고 또 여기에 황인찬 시인도 참여를 하고요. 중국에서는 소설가 천치우판, 또 페이다오, 인광, 그리고 또 시인이자 평론가인 천시 이런 작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문학의 미래, 미래의 문학 이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우리 한국과 중국 문인들이 문학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여기에 또 다양한 이 문학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진짜 가보면 좋겠습니다. 젊은 작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 작가는 한국의 이 공상과학 분야죠. SF 작가들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문학의 미래를 논한다고 하고요. 또 중국의 천치우판 작가는 중국의 SF 문학 발전 과정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와 함께 황인찬 시인은 전 세계적으로 축소돼가고 있는 현대 시의 상황을 진단을 하고요. 또 중국의 천시 시인은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는 시의 기능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2 한중 작가들의 대화를 기점으로 또 이 페이다오 작가의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핸드북, 또 우다영 작가의 세계평화, 또 중국의 인광 작가의 바다 위의 배, 또 조예은 작가의 장례식에서 쓰는 편지 이런 총 4편의 신작 SF 단편도 함께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꼭 기억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의 해결책은요? 네, 역사의 별빛처럼 빛난 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사의 가장자리에 우뚝 선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강부원 박사가 쓴 책입니다. 바로 지난 세기였던 20세기, 그러니까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또 한편 약자들과 함께 하기도 했고 또 시련을 견뎌낸 그런 인물들입니다. 26분의 이 한국사의 인물들을 소개하는데요. 네. 면면을 보면 무용수 최승희에서부터 가수 김추자, 야구 선수 최동원, 또 간송 전연필 선생, 또 바둑기사 이창호, 네네. 그야말로 한국의 현대사에서 자신만의 색채로 아름답게 빛났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부원 박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분 어떤 분이신데요? 네. 강부원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또 한편 인문학 협동조합원으로서 인문학 연구자로 아주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온라인 매체에 연재됐던 글들을 분류해서 올해만 2권의 책을 펴냈는데요.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역사의 불꽃처럼 맞선 자들 먼저 펴냈고요. 11월 달에 오늘 소개드리는 이 역사의 별빛처럼 빛난 자들 이 2권을 함께 펴냈습니다. 주로 인물 위주로 인문학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책을 쓰시는 분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26명요? 네, 그렇습니다. 26명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선택이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네. 저자는 이 경쟁주의에 매몰되고 황금 만능주의로 혼탁했던 20세기 한국을 맑게 정화시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선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공식적으로는 공의로운 이상과 진취적인 사상을 품고 출세나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것들보다는 자유와 해방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자는 선정 기준을 또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제1부의 제목은
스스로 빛난 찬란한 별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무용수 최승희, 또 화가 천경자, 또 시인 기형도, 또 대중음악 가수입니다. 저고리 시스터즈의 홍청자, 또 여기에 그 대중음악 가수 이 김추자와 한대수, 김창완과 윤복희 이런 분들, 또 여기에 한국 농구의 여왕인 박신자 이런 분들을 바로 이 책의 맨 앞에서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00년대에는 우리가 다 이제 들어서 알고 직접 봐서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쉽게 읽히고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친근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가령 가수 김창완 씨에 대해서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과 산울림을 천재 혹은 레전드로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도 내켜하지 않는다. 자신을 신인처럼 대하는 방송국과 팬이 가장 좋다고 여러 자리에서 말했다. 새롭지 않은 음악이 가장 부끄럽고 남과 비슷하다는 소리가 가장 싫다고 했다. 그는 젊은 가수들이나 심지어 인기 아이돌과의 협업도 즐거워한다. 어린이 드라마 5학년 3반의 주제가 청개구리를 공연 하이라이트에 꼭 배치하고 인생의 페이소스가 짙게 묻어나는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의 주제곡도 만들어 불렀던 우리 곁의 아티스트다. 이렇게 김창완 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뭐 연기를 뭐든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연기자로 알고 맞아요. 가수가 아니고 음악가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는 이런 그 찬란한 별들도 있고 또 다른 인물들은 또 어떻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제 2부의 제목은 약자들의 편에 선 친구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 독립영화계의 거장인 김동원 감독, 또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 또 한국 야구계의 영원한 영웅인 최동원 선수, 또 정의구현사재단을 만든 함세웅 시보 이런 분들을 이 2부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시련을 견뎌낸 존재들 이런 분류로 바이올린 마스터 메이커 진창현 씨, 또 음향 전문가인 김벌래 씨, 또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창시자 김중업, 조선 최고의 문화재 수집가라고 할 수 있는 간송 전영필 이런 분들을 이제 3부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 듣는 분들은 김벌레? 하실 텐데 음향 쪽으로는 아는 분들은 진짜 첫손에 꼽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죠. 음향 전문가 김벌래 선생 50여 년간 무려 2만여 개의 소리를 만든 그런 분이고요. 이 맥주병을 딸 때 나는 그 뻥 하는 소리 있잖아요. 또 치약 광고에서 뭐 이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훑으면 뽀드득 이런 거. 실제로는 나지 않지만 정말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7, 80년대 대한민국의 광고와 방송, 공연 이런 곳에서 접한 효과음의 무려 90% 이상이 맞습니다. 김벌래 선생 손끝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름 아니잖아요. 이름 아니죠? 아닌데요. 네. 예명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연극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극계의 거목인 이해랑 선생에게 이 이름을 예명을 받았는데 왜 이걸 했을까? 이분이 좀 키도 작고 마르시고 그래서 왜소하지만 정말 부지런히 다닌다 이런 뜻의 이제 벌레를 나중에 이제 아이 이렇게 바꿔서 벌레 이렇게 고쳐줬다고 하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책이 정말 선생이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 그 흥미롭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뭐 장난도 일이 되면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이 취미가 일이 되면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장난처럼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분들 뭐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성공하고 뭐 경쟁하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아니다라는 거는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역사의 별빛처럼 빛난 자들이잖아요. 네. 왜 태양처럼 빛난 자들 이렇게 안 썼을까? 이게 이제 좀 궁금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유가 책에 설명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에서 태양처럼 번쩍거리는 그런 존재, 또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 밤하늘의 별처럼 늘 빛나고 있지만
내가 보려고 했을 때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강보원 저자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진정한 용기와 위로까지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하면 시리즈로도 나오겠는데요. 역사의 별빛처럼 빛난 자들에 의해서 또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10권도 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교통정보로 가지요.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이 시각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팔달교 지하차도 지난 지점 2차로에 화물차 고장으로 정차 중인데요. 고장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로 보입니다. 때문에 매천대교 이전부터 밀려서 팔달교 일대까지는 지체와 정체 반복하면서 답답하게 이동합니다.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면은 성북교 가까이 하면서 속도 떨어집니다. 감천내거리에서 달서보건소 방향 달서보건소 25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선 승용차와 승합차 추돌 사고 있었는데요. 운전자 나와서 사고 확인 중입니다. 무열로 무열대 삼거리에서 효목 고가차도 쪽은 무열대 삼거리 5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으니까 일대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남대구 나들목 200m 지난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있었는데요. 갓길 쪽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달성 1터널 부근 10.4km 지점에선 승용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지산동, 범울동, 배수지 두 곳에 산책 동산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배수지 하면 일반인들 접근 좀 제한되는 곳이잖아요. 수도시설. 근데 거기 가보시면 아주 조용하고 산책하기도 좋아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로 한 거래요. 맨발 걷기도 하고 뭐 세족장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실 듯 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첫날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